보편적으로 그토록 열망하는 목표인 성공은 왜 그토록 잡힐 듯 말 듯 소수에게만 예약된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는 기회균 등을 설파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극복의 서사를 찬양하며 정상을 정복하는 마법 공식을 약속하는 매뉴얼과 구루들로 우리를 폭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성공, 즉 단지 부나 박수갈채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와 잠재력에 대한 근본적인 긍정으로 측정되는 성공은 여전히 가파른 산으로 남아 있으며 그 정상에 실제로 도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느낌이 지속됩니다. 이것은 단지 운, 타고난 재능 또는 유리한 환경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더 깊고 더 불편한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망치를 든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렁찬 그렇다이지만 우리의 현대적 감수성이 듣고 싶어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불안한 역설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성공이 드문 것은 외부 기회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깊은 내부적 결핍, 즉 의지, 용기, 집단, 도덕에 편안하지만 숨 막히는 속박에서 벗어나 세상의 적나라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려는 의향의 결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주가 우리가 믿도록 배운 정의, 평등 또는 연민의 원칙에 따라 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힘, 세력, 생명력 있는 긍정이라는 더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논리에 따라 작동한다는 점을 고려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선악의 저편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도발을 던집니다. 삶 자체가 본질적으로 점유, 침해, 이질적이고 약한 것에 대한 복속, 억압, 가혹함, 자신의 형태 강요, 통합이며 최소한 그리고 가장 부드럽게는 착취이다. 이것은 쉽게 소화할 수 있는 견해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배운 편안한 진실들, 노력은 항상 보상받고 선행은 보상받을 것이며 모든 사람은 태양 아래 동등한 자리를 가진다는 로 장식된 기분 좋게 조명된 방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니체는 가차없이 문틈을 열어 불편한 진실이 지배하는 폭풍 우치는 외부를 드러냅니다. 힘들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세상, 성장이 종종 극복을 의미하는 세상, 새로운 것의 창조가 낡은 것의 파괴를 요구하는 세상,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긍정하는 것이 종종 타인의 의지와 충돌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니체적 관점에서 성공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이유는 바로 우리 대부분이 이 광경 앞에서 물러서서 완전한 현실의 현기증보다는 조명된 방의 안전을 선호하며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대가를 치르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토록 소수만이 이러한 근본적인 형태의 성공에 도달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니체는 먼저 우리의 도덕성, 즉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부르도록 배운 것의 기초를 검토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는 전통적인 도덕, 특히 유대 기독교 전통과 그 세속적 파생물, 인본주의, 사회주의, 가장 평준화된 형태의 자유민주주의 등에서 파생된 도덕이 신성하거나 절대적인 진리의 집합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구성된 가치평가 체계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그는 이 지배적인 도덕을 노예 도덕 또는 무리 도덕으로 봅니다. 그가 이것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심오한 계보학적 분석입니다. 도덕의 계보에서 그는 우리 가치의 기원을 추적합니다. 그는 귀족적이고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민족들 사이에서 발생했을 주인 도덕, 선을 자신의 힘, 고귀함, 건강, 창조적 힘을 긍정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했던 과 노예 도덕을 대조합니다. 후자는 나이체에 따르면 약하고 억압받고 주인들과 힘과 권력에서 경쟁할 수 없었던 다수의 원한 리센티먼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직접적으로 자신을 긍정할 수 없었던 약자들은 독창적인 가치 전도를 수행했습니다. 즉, 자신의 무력함을 미덕으로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겸손, 인내, 연민, 평등, 그들에게 이익이 되거나 유일한 선택이었던 특징들, 은선의 범주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강자들을 특징 짓는 모든 것, 자부심, 야망, 가혹함, 권력 추구, 자기 주장적 개성, 은악, 죄, 이기심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 무리 도덕은 니체가 주장하기를 서구에서 지배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능, 평범함, 그리고 규범에 도전하거나 눈에 띄는 개인에 대한 의심을 조장하는
강력한 사회 통제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 야망, 자기 극복에 대한 욕망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도록 가르칩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덕으로 위장된 새장 안에 가둡니다. 우리 문화에서 야망이 종종 의심의 눈초리로 보여지고 그는 너무 야심차, 자기 주장적 자신감이 오만함으로 낙인 찍힐 수 있으며 집단에서 벗어나려는 욕구가 겸손과 평등의 이름으로 억제되는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덕은 우리에게 안전과 무리에 속한다는 소속감을 제공하지만 우리의 개성, 창조적 잠재력, 그리고 무리가 비난하는 바로 그것의 긍정을 요구하는 진정한 성공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따라서 니체적 성공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첫 번째 큰 이유는 대다수가 이 도덕에 편안하게 또는 불편하게 갇혀 있으며 그 기초의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이 자신의 잠재력을 어떻게 억누르고 있을 수 있는지 인식할 수 없거나 인식하기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도덕이 권력의 현실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안개처럼 작용한다면 니체의 관점에서 진정한 성공을 향한 첫걸음은 지적인 용기의 행위입니다. 즉, 순진함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 또는 우리에게 그래야 한다고 말해진 대로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대로 보려고 감히 시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둥입니다. 장밋빛의 순진한 시각을 버리고 인간관계와 권력 역학의 현실에 대해 냉정한 시선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니체가 옛 가치들의 붕괴의 결과로 인식하는 위험이지만 속된 의미의 냉소주의나 허무주의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위안을 주는 환상 없이 관찰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쟁, 영향력을 위한 투쟁, 이해관계의 주장, 그리고 행동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넓은 의미에서의 권력 추구가 인간 조건과 삶 자체에 내재된 요소임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부정될 때조차도 계층 구조가 존재하고 단지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지적, 창의적, 의지적인 힘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의가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며 인간의 동기가 종종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덜 이타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체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과 같은 작품에서 우리의 도덕적 감정, 종교적 신념, 사회 제도들의 심리적, 생리적 기원을 분석하며 이러한 신비화 해소 작업에 전념합니다. 그는 이상화된 외관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러한 환멸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자신의 내면에 혼돈을 품고 있어야 한다고 그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초기 혼돈의 일부는 우리에게 안전을 주었던 환상들을 해체하는 데서 옵니다. 이상화하는 필터 없이 역사를 보고 직장 환경, 사회관계, 국제정치에서의 권력 역학을 관찰하고 사람들이 이점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의식적이든 아니든 전략들을 인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현실을 깨닫는 이 과정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해방은 인지적입니다. 그것은 그 광경이 불편하더라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러한 명확성 없이는 우리는 조작에 쉬운 먹잇감으로 남고 우리 자신의 비현실적인 기대의 희생자가 되며 우리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현실 세계를 효과적으로 항해할 수 없게 됩니다. 진정한 성공은 진실이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을 요구합니다. 순진함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고 권력의 현실이 드러나면 니체적 관점에서 성공을 위한 두 번째 중요한 기둥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리 도덕에 의해 주입된 마비시키는 죄책감 없이 자신의 내면의 힘과 야망을 포용할 필요성입니다. 세상이 권력과 긍정의 역학으로 작동한다면 자신의 잠재력에서 물러서고 성장하고 창조하고 극복하려는 자신의 욕망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기 파괴 행위이며 삶의 게임에 완전히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니체의 중심 개념인 권력의 의지, 윌레 zur Macht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오해되고 나치에 의해 비극적으로 왜곡된 권력의 의지는 주로 폭군적인 방식으로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존재가 확장하고
저항을 극복하고 힘을 방출하고 성장하고 더 나아지도록 추진하는 근본적인 생명력입니다. 그것은 예술가가 창조하도록, 철학자가 진리를 추구하도록, 운동선수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식물이 빛을 찾아 땅을 뚫고 나오도록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것은 긍정적이고 창의적이며 자기 극복적인 충동입니다. 타인에 대한 지배는 이 의지의 이차적이거나 왜곡된 표현일 수 있지만 그것의 본질은 아닙니다. 자신의 힘을 포용한다는 것은 자신 안에 이 권력의 의지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위대한 성취를 갈망하며 세상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변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리 도덕은 우리에게 야망을 이기심과 권력을 악과 연관시키도록 가르쳤습니다. 니체는 이러한 가치들을 재평가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는 힘, 건강, 창의성, 혼돈의 형태를 부여하는 능력을 찬양합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그의 예언자는 촉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너희는 그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이러한 극복은 자신의 힘을 긍정하고 자기 자신과 새로운 가치의 창조를 위해 권력의 의지를 집중시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힘에 대한 죄책감이 우리를 어떻게 마비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만하게 보일까 두려워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탐욕스럽게 보일까 두려워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집단이 규정한 삶과 다른 삶을 갈망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길에 갇혀 있습니다. 니체는 모든 진정한 성장, 모든 진정한 성공은 이러한 내면의 추진력과의 화해를 요구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창조하고 도전을 극복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진정한 야망과 단지 타인을 끌어내리거나 내면의 공허함을 보상하기 위해 재산을 축적하려는 원한이나 질투에서 태어난 단순한 반동적 야망을 구별해야 합니다. 권력의 의지를 포용하는 것은 역동적인 충만함 속에서 삶을 포용하는 것이며 자기 긍정이 어떤 의미 있는 성취를 위한 기본 조건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니체의 관점에서 죄책감과 자신의 힘에 대한 부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무리 속에 남아 자기 극복으로서의 성공이라는 힘들지만 보람 있는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운명입니다. 성공으로 향하는 이 니체적 여정의 세 번째 기둥은 중요한 심리적 해방을 포함합니다. 즉, 외부 승인에 대한 절박한 필요를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무리 도덕이 집단이 승인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가르치고 진정한 성공이 종종 흐름을 거스르는 것을 요구한다면 타인의 시선과 판단에 대한 의존은 우리 자신의 운명을 향해 항해하는 것을 막는 닻이 됩니다. 외부 검증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는 니체에게 있어 약함, 내면의 무게중심 부족의 증상입니다.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선택, 우리 행동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달려 있을 때 우리는 여론, 지나가는 유행, 타인의 기대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내면의 나침반과 우리 자신의 진정한 길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잃습니다. 비판, 조롱, 거부 또는 고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희석시키고 우리의 진정한 열정을 숨기고 불쾌하게 하지 않기 위해 평범함에 안주하게 됩니다. 니체는 자유정신, 프레이가이스트, 스스로 생각하고 확립된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평가 기준을 창조하는 사람을 찬양합니다. 자유정신은 군중의 박수갈채에서 승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진실과의 일관성, 자신이 창조한 가치에 대한 충실함에서 승인을 구합니다. 즐거운 학문에서 그는 자기 자신의 삶의 시인이 되고 자신을 예술작품처럼 창조할 필요성에 대해 쓰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외부 판단으로부터의 근본적인 자율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합법적이고 필요한 것들의 최고의 학습자이자 발견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창조자가 될 수 있기 위해 물리학자가 되어야 한다. 반면 오늘날까지의 모든 가치 평가는 무지 속에서의 창조였다. 암 속에서 창조하는 것은 스스로 평가하고 전통이나 다수가 지시하는 것과 관계없이 자신에게 무엇이 좋고 가치 있는지를 정의할 용기를 요구합니다.
승인 추구가 진정한 성공을 어떻게 방해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비전을 따르는 대신 시장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작품을 조정하는 예술가, 타인의 회의론을 두려워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포기하는 기업가,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희생하면서 가족을 만족시키기 위해 안전하고 존경받는 직업을 선택하는 개인. 이 모든 경우에 외부 검증의 필요성은 자기 배신과 더 깊은 성취의 잠재력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타인의 의견으로부터의 독립을 배양하는 것은 건설적인 피드백에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의견이 고려되지만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도록 견고한 자기 확신과 자기 인식의 핵심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고 자신의 여정과 자신의 성공 기준에서 만족을 찾고 우리의 가장 깊은 열망을 누구와 공유할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피상적인 군중의 승인보다는 다른 자유 정신들과의 교제를 선호하는 실천을 요구합니다. 외부 승인으로부터의 이러한 해방은 니체가 구상하는 종류의 성공, 즉 자신의 의지의 진정한 표현인 삶의 창조를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 근본적인 단계입니다. 순진함을 벗겨내고 자신의 힘을 포용하며 외부 승인의 필요성에서 해방된 후 니체적 성공으로 가는 길은 네 번째 기둥인 내면의 힘과 근본적인 진정성을 의도적으로 배양하는 것으로 수렴됩니다. 이것이 자기 극복 과정의 핵심이며 여기서 니체의 철학은 깊이 실천적이고 실존적이 됩니다. 내면의 힘과 외부의 힘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의 힘은 종종 타인에 대한 지배, 자원 통제 또는 지위 추구로 나타나지만 니체가 반드시 경멸하지는 않지만 더 깊은 것에 기반하지 않으면 2차적이거나 심지어 내면의 약점의 증상으로 보는 형태들. 내면의 힘은 자기 통제, 규율, 목적의 명확성, 역경 앞에서의 회복력, 내부로부터 자신의 삶의 형태를 부여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통달하게 된 개인, 통일되고 창의적인 의지에 주도해 자신의 충동들을 조화시킨 개인의 힘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힘 배양은 그가 시인 핀다로스로부터 빌려와 그의 후기 철학의 중심에 놓은 유명한 니체적 격언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되어라, werde, der du bist. 이것은 안주나 현재의 특성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은 역동적이고 까다로운 명령입니다. 그것은 종종 사회적 조건화 두려움, 자기 기만의 층 아래 숨겨져 있는 우리 안의 독특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조각하고 자신의 성격에 스타일을 부여하며 삶의 우연들과 자신의 약점들을 응집력 있고 긍정적인 전체의 요소들로 변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지적 자서전인 이 사람을 보라에서 니체는 자기 인식과 자기 긍정의 과정에 대해 잔인할 정도의 정직함으로 쓰면서 선언합니다. 어떻게 사람은 자신이 되는가?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사람은 살고 사랑한다. 그리고 갑자기 어떤 생각, 어떤 명령에 사로잡힌다. 이렇게 자신이 되는 것은 근본적인 진정성, 가면이나 강요된 역할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니체가 존경했던 괴테와 같은 역사적 인물들이나 특정 르네상스 예술가들과 철학자들은 그의 해석적 렌즈를 통해 이러한 진정성 추구와 내면의 힘, 배양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의 다양한 측면들을 통합하고 자기 존재의 확장인 작품들을 창조했으며 당대의 관습에 도전하는 강렬함과 자율성으로 살았던 개인들입니다. 실제로 이 내면의 힘을 어떻게 배양할 수 있을까요? 니체는 단계별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지만 그의 작품은 길을 제시합니다. 자기 규율, 만족을 지연시키고 더 큰 목표를 위해 불편함을 견디는 능력, 자기 성찰과 무리의 영향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공간으로서의 고독 실천, 자신의 그림자와 약점들과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 그것들에 굴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지식과 자기 인식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 우리가 성장하고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도록 강요하는 개인적인 도전 설정,
자신의 경험, 특히 고통스러운 경험의 의미를 부여하고 고통을 지혜와 힘으로 변형시키는 능력, 이 모든 것이 견고한 성격,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잘 배양된 내면의 중심에서 발산되는 힘을 단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내면의 힘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원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이 세상을 항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여 세상을 적극적으로 형성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니체의 관점에서 진정한 성공으로 향하는 여정은 축적의 선형적인 과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 즉 끊임없는 죽음과 재생의 역동입니다. 다섯 번째 기둥은 진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진화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옛 버전과 결별할 필요성입니다. 이것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서막에 묘사된 유명한 정신의 세 가지 변화의 주제입니다. 니체는 정신이 먼저 어떻게 낙타가 되는지 묘사합니다. 즉, 전통, 의무, 확립된 도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는 인내의 정신입니다. 그것은 짐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고 사막으로 가져갑니다. 많은 이들이 이 단계에 머물면서 봉사와 순종 속에서 일종의 존엄성을 찾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기 위해 정신은 두 번째 변화를 겪어야 합니다. 사막에서 낙타는 사자로 변합니다. 사자는 반항적인 힘, 옛 가치의 아니오라고 말하고 우상을 파괴하며 자신의 자유를 쟁취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사자는 너는 해야 한다라고 불리는 거대한 용과 싸우며 나는 원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단계는 땅을 깨끗이 하고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자는 비록 자유롭지만 아직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지막이자 가장 놀라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자는 어린아이로 변합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함, 망각, 새로운 시작, 신성한 긍정을 나타냅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한 긍정, 창의적인 놀이, 스스로 회전하는 바퀴입니다. 오직 어린아이만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과거의 무게나 사자의 원한 없이 삶 전체의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우화는 니체가 강조하는 끊임없는 자기 극복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성공은 달성해야 할 최종 상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초인 사이에 걸쳐진 밧줄이다, 시면 위의 밧줄이다라고 차라투스트라는 말합니다. 이 밧줄을 건너기 위해서는 과거의 안전을 기꺼이 버리고 자신의 가장 뿌리 깊은 신념의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있도록 옛 정체성에 대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옛 버전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직업을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경험이 그 한계를 보여줄 때조차도 우리가 물려받은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주저함,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만 익숙한 습관이나 관계를 버리는 어려움, 이 모든 경우에 알려진 것에 대한 집착,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더 완전한 실현으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과거와 단절하는 사자의 용기와 미래를 건설하는 어린아이의 창조적 순수함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일생에 걸쳐 자아의 여러 번의 죽음과 재생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고 자신이 되는 것은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파괴와 창조의 지속적인 춤, 영구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재창조의 요구, 변화의 불확실성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의향이 그 길을 그토록 힘들게 만들고, 따라서 낙타의 안정성을 사자의 위험한 자유와 어린아이의 창조적 책임감보다 선호하는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니체적 도발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단순한 재산 축적이나 사회적 인정이 아니라 개인적인 권력의 의지에 완전하고 진정한 표현으로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치를 용감하게 창조하는 것으로서 모든 복잡성 속에서 삶을 근본적으로 긍정하는 것으로서 이해되는 성공, 이러한 성공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외부의 음모나 재능의 불공정한 분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정 자체의 본질과 그것이 요구하는 덱에 있습니다. 소수만이 이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려 합니다. 환멸의 대가, 편안한 진실들을 버리고 종종 잔인한 권력과 투쟁의 현실을 마주하는 것, 자기 긍정의 대가, 무리 도덕이 부과하는 마비시키는 죄책감 없이 자신의 힘과 야망을 포용하는 것,
고독의 대가, 외부 승인의 필요성에서 벗어나 비록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길을 따르는 것, 자기 규율의 대가, 내면의 힘과 근본적인 진정성을 끊임없이 배양하는 것, 그리고 아마도 이 모든 것 중 가장 높은 끊임없는 자기 극복의 대가, 자기 자신의 옛 버전들과 결별하고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죽고 다시 태어나려는 의향. 니체는 쉽거나 보장된 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려움, 위험, 힘과 용기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해방적이고 깊이 긍정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모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 여정에 감히 착수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렬함, 목적, 진정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로 자신의 정당성이자 가장 큰 보상이 되는 삶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운명의 아몰 파티, 운명에 대한 사랑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체념으로서가 아니라 삶이 가져오는 모든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즐거움과 고통을 자신이 되어가는 독특한 여정에서 필요하고 불가결한 요소로서 적극적이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달라지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존재 전체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니체가 이 사람을 보라 해서 인간적 위대함에 대한 그의 공식을 요약하며 선언하듯이 아무것도 다르게 되기를 원하지 말라. 앞으로도 뒤로도 영원히. 필요한 것을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더욱이 그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라. 이러한 성공에 대한 비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엘리트주의적입니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영적이고 실존적인 의미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흔하지 않은 의지력, 지적 정직성,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나이체가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이 엘리트의 일부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환경과 한계 내에서 이러한 자기 인식과 자기 극복의 여정에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무리의 안전을 버리고 고지의 위험한 자유를 향해 나아갈 의향이 있을까요? 성공과 그 도전에 대한 니체적 관점에 대한 이 깊은 탐구가 당신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면, 당신 자신의 여정과 사회적 기대 및 당신 자신의 야망과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불러일으켰다면 우리는 당신의 성찰을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성취 추구와 수능의 압력 사이를 어떻게 항해하십니까? 진정으로 당신 자신이 되기 위해 당신은 어떤 대가를 치를 의향이 있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관점은 비슷한 여정을 걷는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어떤 가치를 가져다 주었다면 좋아요는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심오한 철학적 탐구가 당신에게 특히 의미 있었다면 슈퍼 감사로 저희를 후원하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당신의 직접적인 지원은 저희가 도전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도록 추진력을 줍니다. 니체가 묘사한 진정한 성공으로의 여정은 용기, 진정성, 그리고 삶에 대한 근본적인 긍정에 대한 초대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은 아니지만 아마도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 자체보다 우리 자신의 독특한 자기 극복의 길에서 다음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정하는 것이 덜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라투스트라가 마지막 도전을 던지며 선포하듯이, 그리고 선과 악에서 창조자가 되어야 하는 자는 진실로 먼저 파괴자여야 하고 가치를 부수어야 한다. 따라서 최고의 악은 최고의 선에 속한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창조적인 것이다.